한양 도성 안에서 모르는 이가 없던 판윤댁 적장녀 채원. 그녀를 하루아침에 불구로 만들어 강원도 깊은 산골의 괴짜 의원에게 기어코 넘겨버린 계모. 그렇게 채원이 버려지듯 도착한 산골 약방 천수당에는 뼛속까지 차가운 눈빛을 가진 괴짜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싫거든. 평생 그 보료 위에 누워 썩어가든가. 피도 눈물도 없는 괴짜 의원의 모진 말 속에서 오직 살아남겠다는 일념 하나로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진을 비탈을 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불구로 만든 자객들의 진짜 배후, 그리고 뼛속까지 차가운 괴짜 의원의 비밀까지. 사방이 절벽으로 막힌 깊은 산골에서 시작되는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숙종 임금이 보위에 오른 지 20해가 넘어가던 무렵의 일입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도 손꼽히는 대갓집 정승댁 윤지방의 저택에는 봄이면 온 마당에 살구꽃이 흐드러졌습니다. 그 꽃만큼이나 눈부신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윤지방의 적장녀 채원이었지요. 채원은 8살에 천자문을 떼고 12살에 사설을 읽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총명함보다 더 사람을 붙드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반듯한 품행, 그리고 보는 이의 가슴을 환하게 밝히는 빼어난 용모였지요. 혼담이 끊일 새가 없었습니다. 한 해에 3번씩 매파가 대문을 두드렸고 정승댁 적장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대갓집의 위세가 섰습니다. 채원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옥죄는 틀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직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문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고 그 당연함이 언제든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요. 그해 봄, 채원의 나이 19이었습니다. 봄밤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간 자리에 남쪽에서 올라온 훈풍이 가득 들어찼고 살구꽃 향기가 도성 골목 깊숙이까지 번졌습니다. 채원은 이모댁 잔치를 마치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꾼 넷이 흔들흔들 걸음을 맞추었고 채원은 비단 방석의 등을 기댄 채 창 너머로 흘러가는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쏜살같이 튀어나왔습니다. 가마꾼들의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마가 옆으로 크게 기울었고 채원은 굴러떨어지듯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복면을 두른 자객 여럿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었지요. 그 칼이 어디를 향하는지 채원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허리 아래를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증보다 먼저 온 것은 이상한 싸늘함이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무언가가 급격히 꺼져 내려가는 감각. 그리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고요함. 채원은 쓰러진 채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살구꽃 향기가 여전히 공기 속에 떠돌았습니다. 자객들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 채원은 자신의 방 보료 위에 누워 두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두 다리를. 의원이 다녀갔고 몸종이 울었고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채원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구꽃 향기가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자객의 배후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습격이 있던 그날 밤 안치 깊숙한 곳에서 불빛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채원의 몸종복남이만이 그것을 보았고 그 불빛이 계모 정씨의 방에서 새어나오던 것임을 기억했습니다. 다만 복남이는 아직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지요. 아무리 힘을 주어도 발가락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날마다 같은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새벽녘 몸종이 잠든 틈을 타 이불을 걷어내고 두 손으로 허벅지를 꽉 쥐고 온 정신을 발끝에 모았습니다. 움직여라. 움직여라. 그러나 두 다리는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싸늘하게 누워있을 뿐이었지요. 허리 아래로는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프지도 않은 그 묘한 공백이 오히려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조선의 양반과 여인에게 걷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혼인도, 후사도, 바깥 출입도 모두 끊겼습니다. 가마를 탈 수 없으니 친척 잔치에 얼굴을 내밀 수 없었고, 제 발로 사당에 오를 수 없으니 제례에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이가 하나둘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무난 인사라도 건네러 오던 친척 안악들이 두 달이 지나자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불구가 된 교수를 찾아오는 것이 어딘가 불길하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지요. 방 안은 늘 고요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먼 곳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원은 그 소리들을 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었습니다.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다는 것을 걷지 못하게 된 뒤에야 비로소 알았지요. 밤마다 채원은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낮에는 몸종복남이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찾아오는 의원 앞에서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정승댁 적장녀의 품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고 그 품위가 때로는 갑옷이 되었지요. 그러나 밤이 되어 등잔이 꺼지고 복남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리기 시작하면 채원은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나마 버티게 해주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친어머니가 남긴 놀이개였지요. 산호구슬 몇 개를 꿰어 만든 소박한 물건이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아침 채원의 손에 직접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채원은 그것을 항상 이불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밤에 울다가도 그 놀이개에 손이 닿으면 울음이 잦아들었지요.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거기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채원은 놀이개를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안쪽 매듭 부분에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아주 가는 선으로 새긴 것이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려운 문양이었습니다. 채원은 손가락으로 그것을 쓸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것을 새겨 넣었는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그저 어머니가 남긴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채원은 그것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세상을 뜬 자리에 들어온 계모 정씨는 처음부터 눈물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채원이 습격을 당한 뒤로 정씨는 하루에 한 번씩 채원의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올 때마다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따끈한 미음 사발이었고 어떤 날은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이 지어준 환약이었습니다. 채원의 안색을 살피며 눈가를 찍어내는 그 모습은 곁에서 보는 누구에게나 지극한 계모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채원은 알았습니다. 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눈물 어린 눈 속에 동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이 있었지요. 채원이 방 안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채원의 안색이 오늘도 창백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확인이 끝나면 정 씨의 얼굴에 아주 잠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족 같기도 하고 안도 같기도 한 그것을 채원은 이불 속에서 두 손을 꽉 쥔 채 지켜보았습니다.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색하는 순간 자신이 지는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지요. 이복 동생 태호는 정 씨보다 훨씬 노골적이었습니다. 태호는 15살에 이미 제 어미를 닮아 계산이 빨랐습니다. 불구가 된 채원이 살아있는 한 가문의 수치라 여겼고 그 수치스러운 자리가 하루빨리 정리되기를 바랐습니다. 채원의 방 앞을 지나칠 때 짐짓 한숨을 내쉬는 버릇이 생겼고 아버지 앞에서 누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그 눈 속에는 은근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채원의 자리가 비워지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그 냉정한 기대가. 어머니,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공무를 핑계로 제사상 차리는 것을 미루었고, 정 씨는 몸이 불편하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원이 혼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몸종복남이가 음식을 날라다 주었고, 채원은 보료에 앉은 채 손이 닿는 것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았지요. 저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제 발로 일어서지 못하는 몸이었으니까요. 채원은 그 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위패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정 씨가 직접 보약을 다려 들고 왔었지요. 달큰하면서도 무언가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다 드셨고, 그날 밤부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은 그때는 그저 어머니의 병이 깊어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사상 앞에 앉아 그 냄새를 떠올리는 채원의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냄새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지요.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아침, 아버지 윤지방이 채원을 불렀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앉은 윤지방의 얼굴은 여느 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몸종들이 채원을 부축해 마루 끝에 앉히자 윤지방은 한동안 뜰 아래 살구나무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용하기로 이름난 의원이 있다 하니 요양을 다녀오너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원은 그 말 안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다녀오너라 가 아니었습니다. 가거라 였지요. 돌아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채원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지방은 끝내 채원과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살구나무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결정의 뒤에 정 씨가 있다는 것을 채원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어떤 말로 아버지를 구슬렸는지도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되었지요. 불구가 된 딸을 대갓집에 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으니 산골 깊숙이 보내버리는 것이 가장 깔끔한 처리였습니다. 정씨다운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원이 더 오래 들여다본 것은 정씨가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윤지방은 몰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알려 하지 않은 것이었지요. 정씨가 건네는 말을 고지 듣고 싶었고 불구가 된 딸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으며 그 두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스스로 묻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몰랐기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외면했기에 죄가 있는 사람이었지요.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구나무 아래 꽃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마는 이튿날 새벽에 떠났습니다. 한양 도성대문이 뒤로 멀어질수록 채원은 창 너머 풍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기와지붕이 줄어들고 논길이 펼쳐지고 산이 가까워졌습니다. 험한 고갯길에 접어들자 가마가 크게 흔들렸고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원은 어머니의 놀이개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뒤였습니다. 사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사방이 절벽 같은 산으로 막힌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가마가 멈추고 아버지의 가신이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가신은 채원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돌아서서 산길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채원은 가마 안에서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새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약탕 연기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복남이가 채원을 등에 업고 가신을 뒤따랐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신이 어느 사내 앞에 멈춰 서더니 돈뭉치와 함께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채원은 그 사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눈빛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문서를 훑어보더니 말없이
붓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평생 외부와 왕래를 끊고 살겠다는 서약이었지요. 가신이 떠났습니다. 가마 소리가 골짜기 밖으로 멀어졌습니다. 채원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끊기자 처음으로 이 산골이 자신의 무덤임을 실감했습니다. 사방이 절벽인 산골 깊숙이 자리한 약방의 이름은 천수당이었습니다. 처마 아래로는 말린 약초 묶음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 놓인 약탕솥에서는 뿌연 연기가 쉼 없이 피어올랐습니다. 돌담 너머로 보이는 산비탈에는 이름 모를 약초들이 빼곡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다듬어진 정원처럼 반듯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 있되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약방의 주인이 사내였습니다. 이름은 윤서.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컸고 몸이 단단했으며 얼굴에는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복남이가 채원을 업고 마당에 들어서던 순간에도 윤서는 약탕솥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살피고 있었고 고개를 들어 한 번 바라보았을 뿐이었지요. 인사도 없었고 환대도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첫눈에 느껴졌습니다. 복남이가 채원을 내려놓으며 꾸벅절을 했습니다. 낭자께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에서 일어서며 채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채원의 얼굴을 잠깐 내려다보았지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딱 한순간 아주 짧게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채원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윤서도 그 흔들림을 애써 모른 척하며 고개를 돌렸지요. 방은 저쪽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남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채원을 돌아보았지만 채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사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이 골짜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사내가 필요했습니다. 방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창 하나가 산비탈을 향해 나 있었고 그 너머로 은빛 풀잎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채원은 복남이의 부축을 받아보려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 너머 흔들리는 풀잎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천수당 마당에 홀로 서 있던 윤서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 그 말이 채원을 향한 것인지 자신을 향한 것인지 윤서 본인도 알지 못했습니다. 골짜기 바람이 말린 약초 묶음을 살랑 흔들었고 약탕솥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혼례식도 없었습니다. 절도 없었습니다. 가신이 떠난 날 저녁 복남이가 채원의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잔치도 없었고 하객도 없었고 축하의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정승댁 적장녀가 치른 혼례가 그것이었습니다. 채원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남이가 물러나고 방 안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등잔불 하나가 방 안을 겨우 밝히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이불을 끌어당긴 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서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혼담이 줄을 잇던 시절 살구꽃이 흐드러지던 마당, 어머니의 손길. 그 모든 것이 이제 이 좁은 방 창호지 너머로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지요. 채원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보료 가장자리에 깨진 사기 찻잔 조각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그래도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 뒤엉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채원은 그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방 안을 한눈에 훑었습니다.
채원의 손 위에 놓인 사기 조각을 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큼 걸어 들어와 채원의 손에서 그것을 낚아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시오. 채원이 굳은 얼굴로 윤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윤서는 이미 방을 나가고 있었지요. 채원은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팔꿈치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화롯불이 피어 있었습니다. 윤서가 불 앞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약탕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약초 줄기를 하나씩 훑어내리는 크고 거친 손이 능숙하고 정확했지요. 뿌연 김이 솥 위로 피어오르고 타닥타닥 불꽃이 튀었습니다. 채원이 마당으로 나와 화롯불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불꽃이 흔들렸지요. 윤서가 품에서 시커멓게 말린 풀뿌리를 꺼내 채원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것이 죽은 신경을 되살리는 유일한 약초요. 칠혈초라 하오. 채원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쭈글쭈글하고 거친 뿌리였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았고 향기롭지도 않았지요. 그러나 채원의 손이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윤서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는 대로 따를 때만 드리겠소. 내 말이 싫거든 평생 그 보료 위에 누워 썩어가든가. 선택은 당신이 하시오. 모진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원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아래 아주 작고 뜨거운 것이 하나 피어올랐지요.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것이. 채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약초 어찌 다리는 것이오? 윤서가 잠깐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솥안을 가리켰습니다. 채원이 칠혈초 뿌리를 솥안에 넣었습니다. 약탕이 끓어오르며 쓴 내음이 마당 안에 번졌지요. 화롯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튀었습니다. 채원이 솥안을 들여다보았고 윤서는 그런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롯불 앞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는 윤서의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지요. 윤서는 그것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윤서가 냉담하게 굴었던 것은 채원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이 여인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윤서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요. 가까워지면 지키고 싶어지고 지키고 싶어지면 두려워진다는 것도. 그래서 더욱 모질게 굴었습니다. 약탕이 다다려지자 윤서가 사발에 따라 채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채원이 두 손으로 사발을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지요. 쓰디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채원은 마다하지 않고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첫날 밤 화롯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꽃 소리만이 그 사이를 채웠지요. 치료는 이튿날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서가 채원의 방으로 들어오며 내려놓은 것은 가느다란 대침 한 묶음이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침들이 새벽빛을 받아 차갑게 번쩍였지요. 채원은 그것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겁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이 사내 앞에서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품이었습니다. 윤서가 이불을 걷어내고 채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았습니다. 어느 부위에서도 채원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요. 윤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살피더니 대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길이의 침이었습니다. 아플 것이요. 경고인지 위로인지 알 수 없는 한마디였습니다. 침이 허벅지 깊숙이 꽂혀드는 순간 채원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초가 지나자 허벅지 안쪽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불로 지지는 것 같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들이붓는 것 같기도 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이었습니다. 몇 달간 아무 감각도 없던 다리에서 그 통증이 밀려올 때 채원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참을 수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서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껴지시오. 살아있다는 증거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 혀를 찼습니다. 천수당에 들어온 새 여인이 얼마나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지 안타깝다느니, 저 괴팍한 사내가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느니 수군거렸지요.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밤마다 천수당에서 들려오는 그 비명이 고통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소리라는 것을. 치료가 끝난 뒤면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시즌쯤 지나면 채원의 방 앞 대돌 위에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약탕이었지요. 7혈초를 달인 탕약이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복남이가 처음에는 누가 놓고 갔는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알아챘지요. 윤서가 직접 다려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채원이 잠든 줄 알고. 채원은 어느 날 자다가 깨어 그 사발을 발견했습니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약탕은 아직 미지근하게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사발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혀에 닿았지요. 그러나 위장으로 내려가면서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어기 노스님이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내가 돌아왔구만. 내의원에서 쫓겨난 그 어이가. 노스님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덧붙였습니다. 내의원 시절 함께 일하던 자들이 지금 어디 있더라. 포교 쪽으로 간 이가 하나 있었는데 밤바람이 노스님의 흰 수염을 흔들었습니다. 산 너머 천수당에서는 아직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어떤 이동수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마는 물론이고 수레도 없었습니다. 등에 업혀 다니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복남이가 항의하자 윤서가 짧게 말했지요. 업히는 다리는 살아날 이유가 없소. 그 한마디로 결론이 났습니다. 복남이는 분해서 눈물을 쏟았지만 채원은 오히려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채원은 방 안에서 팔꿈치와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 안을 한 바퀴 도는 것조차 숨이 찼습니다. 손바닥에 나무 바닥에 거친 결이 박혔고 팔꿈치가 빨갛게 까졌습니다. 채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마당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돌담 아래까지 기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새벽 채원은 처음으로 산비탈 아랫자락까지 기어 올라갔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진을 비탈을 기었습니다. 새벽 이슬이 손등을 적셨고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탈 중턱에서 멈추어 위를 올려다보니 은빛 이슬을 머금은 7월초 굴락이 새벽빛 속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옥이었습니다. 저 약초를 내 손으로 캐어오겠다는, 이 사내에게 아무것도 빌지 않겠다는 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부터는 그 새벽 비탈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지요. 해가 뜨기 전 서늘한 공기 속에서 흙을 짚고 오르는 그 시간만큼은 채원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비탈을 기어오르며 채원은 흥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생전 즐겨 부르던 민요 한 구절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왔지요. 해가 막 산 위로 얼굴을 내밀던 그 순간 채원의 목소리가 골짜기에 퍼졌습니다. 천수당 처마 아래에서 윤서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약초를 다듬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채원의 방 앞 대돌에는 사발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채원의 것이었고 하나는 복남이의 것이었습니다. 윤서가 왜 갑자기 2개를 놓았는지 복남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채원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발 2개를 보며 채원의 입가에 아주 작은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미미한 것이었지만 분명히 무언가였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천수당 마당에 낯선 발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은 태우였습니다. 한양에서 이 깊은 산골까지 찾아온 것이었지요. 말이 땀에 젖어 있었고 데려온 하인도 2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태호의 기세를 높여주기 위한 장치처럼 보였습니다. 채원이 산골에서 비참하게 썩고 있는지 직접 2 눈으로 확인하러 온 것이었으니까요. 채원은 마당 한가운데서 7월 초 약초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름 햇살 아래 손이 가무잡잡하게 탔고 손바닥에는 비탈을 기어오르며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지요. 누나, 여기서 잘 지내고 있었구나.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은 약초를 고르던 동작을 멈추지 않았지요. 태호가 손에 들고 온 문서를 채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문 재산 포기 서약서였지요. 채원은 그것을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 내려가면서 손이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문서 안에는 채원의 사망을 기정사실로 삼은 조목이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살려둘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이 서약서는 재산 포기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채원이 이미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문서였습니다. 태호가 흐뭇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만 찍으면 한양으로 데려다 주겠다. 한양이 그립지 않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채원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여있던 검은 약탕국 사발이었습니다. 채원이 그것을 집어들어 태호의 면상을 향해 정확히 던진 것이지요. 검은 약탕국이 태호의 얼굴과 비단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태호가 굳어버렸습니다. 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약서는 꿈에서나 받으시게. 분노한 태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약탕국이 뚝뚝 흘러내리는 비단옷 자락을 부여잡고 태호가 채원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데려온 하인들도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채원 쪽으로 움직였지요. 채원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땅에 앉은 채로 태호를 올려다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림자 하나가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서였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성큼 걸어오더니 달려들던 태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빠르고 정확했는지 태호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손목이 꺾이며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하인들이 뛰어들려다가 윤서의 눈빛 하나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윤서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환자이자 내 처에게 손을 대는 자는 누구든 살려두지 않겠다. 태호가 이를 악물며 버텼지만 손목을 쥔 윤서의 힘이 조금 더 들어가자 금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서는 그 상태로 태호를 끌어 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인들이 허둥지둥 뒤를 따랐지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태호가 대문 밖에서 악을 썼습니다. 두고 보자. 이 산골에서 썩어 죽을 것들. 그 소리가 멀어지고 골짜기에 다시 새 소리만 남았습니다. 윤서는 태호가 사라진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예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자가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 방문이 다음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채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내가 자신을 향해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소리를 높인 것이었습니다. 내처. 그 두 글자가 채원의 귓속에서 한동안 맴돌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올라오려는 것을 채원은 억눌렀습니다. 아직 이름을 붙이기 이른 감각이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서가 채원의 방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서려던 참이었는데 방 안에서 채원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이 든 것이었지요. 윤서는 그 소리를 잠깐 듣고 있다가 이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윤서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다는 것을.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마당에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돌담 위에 걸린 말린 약초 묶음이 밤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한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골의 겨울은 한양과 달랐습니다. 한양의 겨울은 담장 안에서 화롯불을 피우고 두꺼운 소미불을 끌어당기면 그럭저럭 견딜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 깊은 골짜기의 겨울은 달랐습니다. 바람이 절벽 사이를 타고 내려오면서 날이 선 칼처럼 살을 베었고 새벽이면 마당에 물독이 통째로 얼어붙었으며 처마 아래 매달린 약초 묶음의 성애가 하얗게 꽃을 피웠습니다. 채원이 새벽 비탈을 오르는 것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진을 비탈이 통째로 얼어 손바닥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윤서가 채원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계곡으로 가시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채원이 무슨 말인지 묻기도 전에 윤서는 이미 돌아서 걷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복남이의 부축을 받아 윤서의 뒤를 따랐습니다. 골짜기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자 바위 사이로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겨울에도 얼어붙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바위 틈새에서 솟아오르는 물이라 온도가 일정했지요. 그러나 일정하다는 것이 따뜻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손을 담그면 뼛속까지 시려오는 물이었습니다. 윤서가 채원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시오. 복남이가 기겁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추위에 물속에 들어가라 하시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낭자 몸이 성한 몸도 아닌데. 윤서는 복남이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얼어 죽을 온도는 아니오. 신경을 깨우려면 이 방법밖에 없소. 채원이 복남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비켜라. 복남이가 울상이 된 채로 물러섰습니다. 채원은 윤서의 부축을 받아 계곡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천천히 다리를 물속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것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차갑다는 감각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달이었지만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자 물의 무게와 흐름이 피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윗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채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의 떨림은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윤서가 뒤에서 팔을 뻗어 채원을 단단히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팔로 채원의 등 뒤를 감싸 떨리는 몸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두꺼운 겨울 옷 너머로 체온이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단하고 묵직한 온기였지요. 채원의 어깨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이가 덜덜 떨리는 것은 멈추지 않았지만 쓰러질 것 같던 흔들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채원의 허벅지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할 때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것과 비슷한 감각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아주 짧은 것이었지만 분명히 채원의 것이었지요. 채원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윤서가 낮고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느껴지시오? 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인지 계곡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채원은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계곡에서 돌아온 날 밤, 채원의 방문 밖대돌 위에 윤서의 겉옷이 개어져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복남이가 들고 들어오려 하자 채원이 말렸습니다. 그냥 거기 두었습니다. 밤새 그 겉옷이 문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녘 채원이 잠에서 깨어 문을 열어보니 겉옷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윤서가 새벽에 거두어 간 것이지요. 채원은 빈대돌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내가 하는 일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채원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내도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채원은 마을 어귀로 혼자 기어 내려갔습니다. 윤서가 먼 마을의 왕진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복남이는 잠들어 있었지요. 채원은 팔꿈치로 땅을 짚으며 천천히 마을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해가 지고 산 너머로 별이 하나둘 떠오를 무렵 마을 어귀 작은 암자 앞에 이르렀습니다. 노스님이 툇마루에 앉아 화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채원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를 조금 옮기며 채원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 주었지요. 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오? 노스님이 화롯불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윤서는 원래 내의원에서 손꼽히던 어이였습니다. 침술과 약방에 두루 능했고 특히 신경과 혈맥을 다루는 솜씨가 당대에 견줄 자가 없다는 말이 돌았지요. 그러나 어느 날 권세가 부인의 침술 처치, 도중 의문의 방해자가 침방에 난입했습니다. 시술은 실패로 끝났고 환자는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방해자가 누구인지, 왜 그 시간에 침방에 들어왔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윤서에게 돌아왔지요. 궁에서 쫓겨나 관직을 빼앗겼고 한양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된 윤서는 이 깊은 골짜기로 들어와 천수당을 열었습니다. 채원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윤서의 침방 안에 걸려있는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벽 가득 빼곡한 약초 그림들, 손때 묻은 비방서들, 그리고 항상 반쯤 열려있는 약장. 그 모든 것이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스님이 덧붙였습니다. 칠혈초는 죽은 신경만 살리는 것이 아니야. 오래 쐰 의원의 손 담각도 되살린다는 말이 있어.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스님이 낮게 이었습니다. 그 산의 오른손이 어떤지 자세히 본 적 있는가? 침을 놓을 때 왼손만 쓰는 것을. 채원은 그제야 기억해냈습니다. 윤서가 대침을 집을 때, 약초를 다듬을 때 항상 왼손이었다는 것을. 오른손은 거들기만 했고 오른손가락을 오므릴 때 아주 잠깐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채원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통증이었겠지요. 그날 밤 채원이 천수당으로 돌아왔을 때 윤서는 이미 돌아와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오른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반복하고 있었지요. 본인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감각이 돌아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것인지. 채원은 그 모습을 담장 그늘에서 잠시 바라보다가 소리를 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내에게도 되찾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채원은 이제 알았지요.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채원은 윤서의 침방 안을 처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왕진 나간 윤서를 대신해 약장 정리를 부탁받은 것이었지요. 복남이와 함께 약초를 꺼내 정리하다가 채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윤서의 겨울 소문 위에 손이 닿은 것이었습니다. 빨래를 위해 개어두었던 것인데 옷을 들자 안감 쪽에 작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낙인이었습니다.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작은 표식이었지요. 손톱만한 크기였지만 채원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멈추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문양이었습니다. 놀이개였습니다. 채원은 급히 품에서 어머니의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안쪽 매듭 부분에 새겨진 그 작은 문양. 윤서의 옷에 찍힌 낙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채원이 약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다가 오래된 비방서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펼치자 안쪽 표지에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것이 적어도 몇 해는 된 것이었지요. 채원은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필체가 낯 익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면서 채원의 눈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편지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훗날 내 딸이 내 약방문을 두드리는 날이 온다면 부디 나 대신 그 아이 곁에 있어다오.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어떤 처지로 오더라도. 채원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윤서가 침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채원의 손에 들린 편지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채원 곁에 앉았지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원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던 그 순간부터 채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냉담하게 굴었던 모든 날들이, 모진 말들이, 사발을 댓돌에 놓고 사라지던 밤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리두기였습니다.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였지요. 윤서가 조용히 놀이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쪽 문양을 손끝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운영하시던 구휼 약방의 표식이요. 나는 거기서 처음 약을 배웠소. 채원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어머니가 이 사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이리로 보낸 것이었지요. 아버지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준비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눈이 소리를 삼켜버린 탓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무릎까지 눈이 쌓였고 처마 아래 고드름이 달빛을 받아 희뿌옇게 빛났습니다. 채원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너무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짐승 소리도 없었지요. 그때 냄새가 났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채원이 몸을 일으켜 창호지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문을 열자 처마 쪽에서 불꽃이 튀어올랐습니다. 불화살이었지요. 누군가 어둠 속에서 천수당을 향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복남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담장 너머로 복면한 자객이 여럿이 뛰어넘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침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 대친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객 하나가 달려들었고 윤서가 그것을 막아냈지요. 그러나 자객의 수가 많았습니다. 윤서가 2명을 제압하는 사이 세 번째 자객이 윤서의 등에 칼을 박았습니다. 채원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윤서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채원 쪽으로 걸어왔지요. 자객들이 사방을 에워싸는 것이 보였습니다. 퇴로가 없었습니다. 세 면은 담장이었고 한 면은 불길이었습니다. 윤서가 채원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벼랑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굴러떨어져 진을 비탈 위에 엉켜 쓰러졌습니다. 타오르는 천수당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지요. 윤서의 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채원이 손으로 상처를 눌렀습니다. 자객 하나가 벼랑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숨통을 끊으러 오는 것이었지요. 채원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진을 위에 쓰러진 윤서, 내려오는 자객, 위에서 타오르는 천수당.
채원의 눈이 가까운 숲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이 비탈은 채원이 매일 아침 기어 올랐던 곳이었습니다. 손으로 짚고 기어서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알고 있었지요. 채원이 윤서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일어나시오. 조금만. 윤서가 눈을 뜨고 채원을 보았습니다. 피투성이 얼굴에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채원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한쪽 팔로 땅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기어들었습니다. 채원이 앞에서 길을 짚었고 윤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을 때 뒤에서 자객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원은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윤서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채원은 윤서의 등 상처를 속치마 자락으로 눌러 막으면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하면 자객들이 더 잘 보일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움직여야 했지요. 채원의 눈이 무언가에서 멈추었습니다. 자객 하나가 바위에 기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아까 윤서에게 제압당했다가 도망친 자였는지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 자의 품에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태호의 인장이 찍힌 것이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지요. 채원은 윤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채원이 손으로 땅을 짚으며 바위를 돌아 자객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호흡을 고르며 가까이 다가갔지요. 자객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채원의 손이 봉투 끝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당겼습니다. 자객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윤서의 대침이 자객의 목덜미 혈자리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자객이 그 자리에서 온몸에 힘이 빠져 쓰러졌지요. 소리도 없이 채원의 손 안에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펼쳐보니 태호의 인장이 찍힌 노잣돈 봉투였고 그 안에는 수결이 적힌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천수당을 없애라. 단 2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장이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채원이 그것을 품에 넣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수당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채원은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도 채원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자객들은 천수당이 잿더미가 된 것을 확인하고 물러간 듯 했습니다. 숲 안은 조용했지요. 채원은 윤서를 바위에 기대 앉히고 상처를 다시 살폈습니다. 등에 박혔던 칼이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윤서가 몸을 비튼 덕에 칼이 옆으로 미끄러진 것이었지요. 그러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윤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마을로 가시오. 복남이를 찾으시오. 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가지 않겠소. 윤서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짐이오. 채원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자코 있으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숲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객 하나가 혼자 남아 주위를 수색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두 사람을 발견하고 칼을 빼어들며 달려왔습니다. 윤서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팔꿈치로 땅을 짚었지만 그대로 쓰러졌지요. 채원이 몸을 윤서 앞으로 밀었습니다. 자객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채원의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핏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명령이었습니다.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수개월간 7월 초 침술로 조금씩 살아나던 다리의 신경이 계곡물 속에서 미세하게 꿈틀거리던 그 근육이 그 순간 마지막 관문을 넘었습니다. 채원이 부르르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로 자객이 멈추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평생 걷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두 다리로 서 있었지요. 채원의 두 다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채원이 바닥에서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자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바로 그렇게. 자객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채원이 나뭇가지로 자객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지요. 그 순간 뒤에서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남이가 밤새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자객은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숲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잿더미가 된 천수당 언덕 아래 두 다리로 서 있는 채원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남이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요. 채원은 윤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윤서가 눈을 뜨고 채원을 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을 채원은 알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채원은 그 자리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윤서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숲 사이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윤서를 들것에 실어 노스님의 암자로 옮겼습니다. 채원은 윤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걷다가 주저앉고 다시 일어나고를 반복했지요. 그래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복남이가 약초를 다리고 채원이 직접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윤서는 이틀 만에 눈을 제대로 떴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흐릿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자 10명이 넘었고, 이틀이 지나자 마을 사람 절반이 같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먼저 쓰러졌고, 노인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채원이 마을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빛이 조금 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지요. 바가지로 물을 떠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무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달큰하면서도 낯선 그 냄새. 채원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보약 냄새였습니다. 채원이 암자로 뛰다시피 돌아왔습니다. 윤서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우물에 무언가를 탔소. 이 냄새를 맡아보시오. 채원이 바가지를 윤서의 코 앞에 가져갔습니다. 윤서가 눈을 가늘게 뜨며 냄새를 맡았지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초계열이요.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요. 채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어머니를 죽인 독이요. 방 안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서가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의 눈 속에 눈물은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마침내 확인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채원이 막았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소. 사흘이면 됩니다. 해독 처방을 써드리겠소. 윤서가 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방서 깊숙이 숨겨두었던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채원의 어머니가 남긴 것이었지요. 채원이 이미 읽었던 그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윤서가 편지를 뒤집어 채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뒷면이었습니다. 채원은 앞면만 읽었고 뒷면이 있다는 것을 몰랐지요.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빼곡한 처방이 적혀 있었습니다. 초계열독에 대한 해독 처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독에 쓰러질 것을, 그리고 언젠가 이 독이 다시 나타날 것을. 채원이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것이요. 이 처방대로라면 사흘이면 됩니다.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채원이 편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아직 다리가 떨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지요. 그날부터 채원과 윤서는 움직였습니다. 윤서가 처방을 지시하면 채원이 약초를 골랐습니다. 복남이가 약탕을 다렸고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해독 탕약을 날랐습니다. 사흘 동안 암자 안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약탕 연기가 마을 전체를 덮었지요. 나흘째 아침 마을 사람들의 눈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스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채원의 얼굴을 바라보며 노스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네, 어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구나. 채원이 노스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추위가 물러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채원은 품에 3가지를 챙겼습니다. 윤서의 비밀 약초 일지, 어머니를 독살한 처방이 적힌 편지의 뒷면을 베껴 쓴 것, 그리고 태호의 인장이 찍힌 봉투와 그 안에 쪽지였습니다. 복남이가 마지막으로 채원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윤서가 채원 앞에 섰습니다. 같이 가겠소. 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은 상처가 다 낫지 않았소. 나 혼자 내려가겠소. 윤서가 채원의 눈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채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채원의 뒤를 따랐습니다. 살아있는 증인들이었습니다. 노스님도 지팡이를 짚고 행렬 끝에 섰지요. 채원이 앞장서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아직 다리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다 비틀거리면 마을 사람이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산을 내려갔지요. 한양에 닿은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채원이 먼저 찾아간 곳은 포도청이었습니다. 윤서의 내의원 시절 인맥을 통해 미리 연락을 넣어두었습니다. 내의원에서 함께 일하다 포교로 자리를 옮긴 옛 동료였지요. 노스님이 일찍이 떠올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포교는 채원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채원을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원 뒤로 따라 들어온 마을 사람들의 수를 보고서였지요. 채원이 증거를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약초 일지, 독살 처방, 태호의 인장이 찍힌 봉투와 쪽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남이가 나섰습니다. 채원이 습격당하던 날 밤, 계모 정씨의 방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복남이는 그날 밤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포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씨의 안채에는 마침 축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뒤 정씨가 처음 연 잔치였지요. 웃음소리가 대문 밖까지 새어 나왔습니다. 포졸들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포졸들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잔치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채원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두 발로. 연회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알고 있던 그 채원이 고갯길을 걸어 내려와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포졸들이 정 씨를 결박했습니다. 태호가 방에서 뛰쳐나오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지요. 정 씨가 끌려나가며 악을 썼습니다.
온갖 독설이 쏟아졌습니다. 채원은 그 말들을 등으로 들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아버지 윤지방이 서 있었습니다. 채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지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채원은 한참 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살구나무 아래서 눈을 맞추지 않던 그 사람이 지금 딸 앞에 무릎 꿇어 있었습니다. 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사시옵소서. 그 전의 관인을 내려놓으시옵소서. 윤지방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관인을 꺼냈습니다. 마루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그 소리가 마당 안에 울렸습니다. 채원은 그것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봄바람이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끝에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봉오리였지만 터질 날이 멀지 않아 보였지요. 정 씨와 태호가 결박되어 끌려간 뒤 윤지방의 젖에 가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그 안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준비했지요. 복남이가 짐을 꾸리는 동안 채원은 어머니의 사당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그 안에 한참 있었습니다. 나올 때 눈이 약간 붉어져 있었지만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을 떠나기 직전 조정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채원과 윤서의 이야기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독이 탄 우물에서 마을 사람들을 살려낸 일, 습격을 이겨낸 일, 걷지 못하던 여인이 두 발로 고갯길을 걸어 내려와 한양 포도청에 증거를 들이민 일.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지요. 사신이 임금의 포상을 전했습니다. 채원은 공손히 받았지만 그것을 품에 넣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쓸 것이 있었지요. 산으로 돌아오니 윤서가 마당에서 잿더미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다친 몸으로. 채원이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채원이 윤서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잿더미를 치우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말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치웠습니다. 사흘 만에 천수당 자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고을 사람들이 다시 천수당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나무판자, 기와 새끼줄이었지요. 말 한마디 없이 사람들이 천수당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은 그것을 보다가 마당 한쪽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복남이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새 천수당이 올라가는 동안 윤서는 암자 한쪽에 임시 처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열흘 동안 윤서에게 찾아온 환자가 30명이 넘었습니다. 채원은 그 옆에서 약초를 준비하고 탕약을 다렸지요.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윤서가 처치를 마치고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지요. 윤서가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오므려 보았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5 손가락이 모두 안으로 말려 들어왔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러나 말렸습니다. 윤서가 오른손으로 대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침 끝이 흔들렸지요. 그러나 쥘 수 있었습니다. 윤서는 오랫동안 그 침을 쥔 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혼자 마당에서 오른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반복했지요. 채원이 그 모습을 방 안에서 창호지 너머로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채원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수당이 다시 지어지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처마 아래에도 말린 약초 묶음이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약탕솥이 다시 연기를 피웠고 돌담 너머 산비탈에는 채원이 한 줌씩 날라 심은 7월초가 은빛 이슬을 머금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천수당과 다를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채원은 알았습니다. 같은 곳이지만 다른 곳이라는 것을.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어느 오후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무거운 발소리였지요. 채원이 마당에서 약초를 손질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윤지방이었습니다. 관복이 아닌 무명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 처음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윤지방이 대문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채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옵소서. 윤지방이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채원을 보았습니다. 채원이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약초를 손질하던 손이 가무잡잡하게 탔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윤지방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윤지방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 모아둔 사제 일부를 구휼에 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원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지요. 받겠습니다. 윤지방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채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돈 말고 진짜 아비로도 사시옵소서. 윤지방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지요. 채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죄할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용서는 이르다는 것을 채원도 알았고 그것이 오히려 정직한 것이었지요. 윤지방이 돌아간 뒤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서가 처치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채원이 돌담 아래에 앉아 7월초 밭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은빛 잎사귀들이 저녁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윤서가 채원 곁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윤서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약초 뿌리 하나였습니다. 채원이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았지요. 윤서가 그 뿌리를 반으로 가르자 안에서 작은 은가락지가 나왔습니다. 채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서가 가락지를 채원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첫날 밤부터 지니고 다녔소. 채원이 그 가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에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것이 느껴졌지요. 채원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이 사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긴 고백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품에 넣고 다닌 것이었지요. 모진 말 뒤에, 사발 두 개 뒤에, 계곡물 속에서 등을 감싸던 두 팔 뒤에 이 가락지가 있었습니다. 채원이 가락지를 손에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골짜기로 딸을 보내던 그 어머니가 지금 이 자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았지요. 채원은 그냥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천수당 마당 한쪽에 살구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채원이 겨울 내내 손수 심어 가꾼 나무였지요. 한양 대갓집 마당에서 해마다 꽃을 피우던 것과 같은 살구나무였지만 이 나무는 달랐습니다. 채원이 손바닥으로 뿌리 주변의 흙을 다독이고 이른 아침마다 물을 길어 부어준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이른 봄바람에 봉오리 끝이 살짝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채원은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두 발로 걸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으면 오른쪽 무릎이 뻐근해졌고 고르지 않은 땅에서는 가끔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지요. 비탈을 오를 수 있었고 계곡 가장자리를 걸을 수 있었으며 약탕솥 앞에 서서 약초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맨바닥을 기어 새벽 비탈을 오르던 그 손바닥에는 아직 굳은 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채원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마다 그 굳은 살에 손을 얹어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지요. 침방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가 나왔습니다. 오른손에 대침을 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왼손만으로 침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침을 쥐는 힘이 날마다 단단해졌지요. 7월 초 약기운이 오랜 세월 그 손 안에 쌓여온 결과였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채원은 진작에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마당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7월 초 밭 사이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은빛 잎사귀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채원의 발자국과 윤서의 발자국이 이슬 맺힌 흙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 하나가 다녀갔소. 넘어져 무릎이 깊이 깎인 아이였는데. 채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소? 침 한 대면 됐소. 채원이 작게 웃었습니다. 윤서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채원은 그 차이를 알았지요. 처음 이 골짜기에 들어오던 날 차갑고 날카롭기만 하던 그 사내의 말투가 지금은 아주 조금 달랐습니다.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채원에게는 달랐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 하나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지요. 가까이 오자 보니 작은 약초 묶음이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채원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고 드리래요. 채원이 묶음을 받아들었습니다. 7월 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이 약초를 심기 시작했다는 것을 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물독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7월초를 가꾸기 시작했지요. 골짜기 전체의 7월초 밭이 늘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한 줌씩 날라 심은 것이 씨가 된 셈이었습니다. 아이가 뛰어 돌아갔습니다. 채원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서가 오른손으로 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7월초 밭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손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온기였지요. 채원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끝에서 봉오리 하나가 터졌습니다. 작고 여린 꽃잎이 봄바람 속에 펼쳐졌습니다. 하나가 피자 옆에서 또 하나가 따라 피었습니다. 채원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마에 실려 이 골짜기로 들어오던 날, 멀어지는 한양의 기와지붕 너머로 사라지던 살구꽃 향기를 생각했습니다. 그 향기가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나무에서 다른 봄에 그러나 같은 향기로 어머니가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채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었지요. 어머니도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딸이 두 발로 서 있다는 것을, 그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발자국이 7월초 밭 사이로 깊이 이어졌습니다. 처마 아래 말린 약초 묶음이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약탕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천수당은 오늘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떠나는 사람을 붙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저 문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이 약방의 방식이었습니다. 나란한 발자국이 봄 햇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